임진왜란 이후 전란 수습을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바쳤던 광해군. 그 빛나는 바다 광해의 정치, 외교, 경제사적 업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광해군의 위대한 업적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해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빛나는 바다. 이름이 이혼, 빛나는 혼. 이게 광해예요. 자, 광해군의 업적 같은 경우 이제 전란을 복구하고 수습하는데 모든 것이 다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그의 경제적인 업적을 좀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의 이제 외교적인 업적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광해군 하면 여러분들 흔히 떠오르는 게 무슨 법이 있어요? 따라해보죠. 대동법. 대동법. 요거 영화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하나만 물읍시다. 내 어제 밤새 공부했는데 말이요. 대동법이라는 게 참으로 좋은 법 같소. 근데 이 좋은 것을 어찌 1년도 시행치 않고 폐지했단 말이오. 전하, 도승제. 대동법이 뭐냐? 세금제도 개혁안이 됩니다. 3개밖에 없었거든요. 자, 따라해보죠. 전세, 역, 공납. 요 3가지가 있었어요. 그럼 첫 번째, 전세라는 세금은 무엇이냐? 요건 한마디로 토지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내겠어요? 땅 가진 지주, 땅 주인만 내는 세금이 여기는 전세가 됩니다. 그럼 뭘로 낼까요? 수확한 곡식의 약 10분의 1 정도를 국가에 바치면 되는 이것이 바로 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역이라는 게 있는데, 역이라는 건 흔히 인도세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머리를 가졌으면 내야 되는, 사람이면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근데 여기는 조선시대 때 사람은요, 16살에서 60살까지의 성인 남자만을 사람으로 취급했거든요. 양인 장정만 내는 세금이라고. 그럼 어떻게 냈느냐? 군역 그래가지고 국방비 이렇게 막 내고 이런 게 이제 역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이제 공납인데, 이 공납이 뭐냐면, 왜 오늘날 그 뭐 정부에서 필요한 물건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쓸까요? 국민들이 낸 세금을 걷어가지고 돈 가지고 시장에서 이렇게 사다가 쓰잖아요. 근데 옛날엔 시장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필요한 물품을 그 특산물 산지에 직접 부과를 한 거예요. 야, 너희 마을이 대구냐? 사과가 유명하냐? 사과 100개만 내라, 공납으로. 금년에. 너희는 책상을 잘 만드는 마을이 책상 100개 내라. 너희는 뭐 꽃감으로 유명한 지역이냐? 그럼 꽃감 100개를 공납으로 내라. 이렇게 직접 부과를 한 거예요. 요 공납을 백성들이 가장 힘들게 생각했어요. 조선시대 때. 요 공납은 누구한테 부과를 하냐면, 요거는 호세의 개념이에요. 호세. 그래서 집을 가진 사람이 내는 거라고. 요건 주로 이제 호주가 낸다. 그럼 뭘로 내느냐? 그 지역의 특산물로 내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왜 힘드냐? 그 영화 장면을 봐도 그 사월이란 처녀가 나오는데, 소인의 아버지는 산골 소작농이었사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관아에서 세금으로 전복을 바치라 하여 농사꾼에게 전복이라네. 그래서 고리를 빌려 세금을 메우다 보니 빚이 빚을 낳게 하고 결국 집과 전단마저 빼앗기고 아버지까지 옥살이를 하게 되었나이다. 마시가지. 자, 이런 일이죠. 왜 벌어지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폐단인데, 공납의 폐단. 그런데 우리나라 저기 사과하면 어디가 유명해요? 사과하면 대구가 유명하죠. 근데 옛날에는 여기는 상주가 사과로 되게 유명했었어요. 특산물 산지가 바뀌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원래 상주는 사과로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뭘로 유명해요? 상주 꽃감이 유명하죠. 꽃감으로 바뀌었다고. 근데 요거를 모르고 임금님이 계신 조정에서는 뭐라 그래요? 야, 이번에 공납으로 너희 상주 사과 100개 내 이래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긴 상주에 지금 사과가 없죠. 그럼 사또가 뭐라 그래야 돼? 전하 죄송한데요, 저희 특산물 바뀌었어요. 꽃감으로 내면 안 될까요? 이 말 한마디 하면 되지. 근데 그 말을 못 하는 거야. 왜? 말했다가 모가지 잘리면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애꿎은 백성들한테 야, 사과 하나씩 내, 집집마다 이렇게 된 거야. 사과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마시가죠. 이럴 때 등장하는 놈들이 뭐냐면 방납업자, 대납가 이런 상인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얘들은 뭐예요? 대신 납부를 해주는 애들이에요. 이 상인들이 사과가 나는 대구에 가서 사과를 돈 주고 산 다음에 관가에다 대신 세금을 내줍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민들한테 좀 커미션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과 하나에 만약에 100원이다. 근데 얘들한테는 얼마 줘야지 대신 내줘요? 보통 200원에서 300원은 내줘야 이거를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내가 내야 될 세금이 100만 원이야. 근데 그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얼마를 내야 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게 바로 공납의 폐단인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더 무서운 일을 내가 보여드릴게요. 자, 민심이 흉흉하니까 국가에서 알았어. 야, 왜 이리 시끄러워? 아, 사실은 저희 꽃감. 아, 그래? 아, 임마, 그럼 진작 얘기를 하지, 자식아. 그러면은 너희 상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꽃감을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상주 백성들은 한숨 돌렸느냐? 그게 아니다. 자, 여기 관아가 있습니다. 사또가 있는 이제 관가가 있어요. 관가에다 공납을 내려고 백성의 꽃감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공납 내러 왔어요. 그럼 관가의 아전이 막습니다. 납부를 방어해요. 이걸 방납이라고 해요. 야, 이 꽃감 못 받아. 왜요? 하얀 게 묻어 있어. 더러워서 못 받아. 아니, 이거 당이에요. 뭘 당이야? 막 곰팡이 쓴 거야. 못 받아. 그럼 어떻게 해요? 공납 내야 되는데 저 우리하고 이 연계된 업자가 있어. 이 업자. 대납가 출신의 방납업자가 있어. 이 상인이 이 꽃감 취급하는데 아, 요거 좋더라, 요거. 요것만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꽃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 꽃감을 사다가 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꽃감 사러 갔네. 꽃감 100원이거든요. 이거 똑같은 꽃감이야. 100원짜리 꽃감이거든. 꽃감 주세요. 얼마에 팔게요? 문헌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10,000원에 팔았답니다. 100배의 값을 지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거 낼 수 있겠니? 도망가야 되지. 근데 도망가려고 딱 봤더니 이웃이 먼저 도망갔어. 그럼 그 이웃 것도 내가 내야 돼. 이거를 인징이라 그래. 근데 보니까 친척이 같이 도망갔어. 뒷집 사는 친척이. 족징. 친척 것까지 내가 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자살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했어요. 이것이 바로 여기는 공납의 문제점이에요. 그럼 이것을 해결하고자 우리 광해군은 무슨 법을 실시했다? 대동법. 대동이 뭐예요? 유토피아.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대동사회라고 불렀거든요. 그럼 대동법은 무엇이냐? 그 전에 집별로, 호별로 특산물을 내던 세금을 이제 각 집마다 걷지 말고 조선시대 때 부자가 뭐예요? 땅 가진 지주죠. 너희 지주가 대신 내라 이거지. 여기는 지주 같은 경우는 토지세를 내고 있지만 그것 플러스 이것까지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주가 대동미라는 이름으로 땅 1결당 12두씩을 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여기는 대동법의 내용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땅이 없는 가난한 농민들은 공납의 부담에서 해방된 거죠. 하지만 땅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10결이면 120두, 100결이면 1200두를 내야 되죠. 재산이 많고 땅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가난한 백성의 부담은 줄여주고 부자들한테 엄청나게 세금을 뜯어내는 오늘날로 따지면 일종의 그 종합소득세 같은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대동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신분증 제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옛날엔 주민등록증이라고 그래요. 호패라고 그래요. 호패. 그렇죠. 호패제를 다시 재실시합니다. 옛날엔 신분증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생겼고 나무 같은 거에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름 쓰고 키 쓰고 피부 색깔 쓰고 수염에 유무 쓰고 이렇게 해서 호패 제도를 다시 실시하시고 그리고 소실된 궁궐, 청덕궁이랄지 경희궁 등을 중건을 하시고 허준을 시켜가지고 무슨 보감을 만들어요? 동의보감도 만들게 하셨던 분이 우리의 광해군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업적 되게 많으신 분이 이분이. 자, 그리고 이제 외교적인 업적은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렇게 돼 있죠. 당시 중국 명나라가 있고 조선이 있었어요. 또 여기 이제 외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외놈들이 우리를 쳐들어온 게 임진왜란 아니에요. 이 자식들이 이제 뭐라고 그러고 쳐들어왔냐면은 명나라를 정벌하러 갈 테니 조선은 길을 비켜라 이러면서 쳐들어왔어요. 정명가도. 이게 여기는 임진왜란의 명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명나라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으로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네 아버지 죽이러 갈 테니까 길 비켜라고 하면 누가 비켜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조선하고 명나라하고 한 팀 먹고 여기는 일본하고 7년간 싸운 전쟁이 임진왜란이라고. 정신이 없었어 7년 동안. 근데 이때를 틈타서 옛날에 여진족이라고 오랑캐 썼지. 요 놈들이 이제 조선시대 오면 만주족이라고 그러거든. 이 자식들이 후금이란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세력을 점점 키워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어. 끝나고 나서 조선 완파되고 명나라는 무리한 원정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막 경제적으로나 막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이런 상황에서 후금이 명나라를 친 거예요. 그럼 명나라는 뭐라고 그럴까? 야야 조선아, 임진왜란 때 우리가 너희 도와줬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까 SOS 우리를 도와줘. 의리와 명분상 너희는 우리를 도와줘야 돼 라고 이제 헬프미를 한 거야. 예? 그럼 의리로 봤을 때는 당연히 도와줘야 되죠. 명분을 봤을 땐 도와줘야 되죠. 하지만 우리 광해군은 무엇을 택했는가? 대감, 이 나라가 있는 것이 누구의 덕이옵니까? 명이 있어야 조선이 있는 것. 오랑캐와 싸우다가 짓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4대 예를 다하는 게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사료되옵니다.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좋소. 경들의 뜻대로 명의 2만의 군사를 파병하겠소. 허나 나는 금의 서신을 보낼 것이오. 홍문과는 적어라. 명이 두려워 2만의 군사를 파병하였으나 금과는 싸움을 원치 않는다. 부디 우리 군사들을 무사히 조선으로 돌려보내 주시길 소원한다. 전하, 누가 뭘 도와줘? 내 코가 석자가 아니라 30자야. 어떻게 도와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거기다 여기는 후금 같은 경우 지금 대세인데 괜히 대세 잘못 건드렸다 얘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우리 망해. 의리도 좋고 명분도 좋지만 그거야 뭐 사람 사이의 의리 명분이고 국제관계에서 의리 명분이 어디가 있냐. 우리는 후금과 명나라 사이의 중립으로 가자. 이게 그 유명한 광해군의 중립 외교입니다. 그럼 여기는 광해군은 명분을 따지는 사람이야, 실리를 따지는 사람이야. 실리를 따지는 진정한 실용주의자. 어떻게 보면 이제 21세기가 원하는 전형적인 리더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결국 광해군의 중립외교도 뭐예요? 전란을 수습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한 그의 하나의 과감한 결단력이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어머 선생님 나 깜짝 놀랐어요. 나 광해군 완전 폭군, 나 연산군하고 거의 맞먹는 폭군인 줄 알았는데 완전 멋쟁이네. 왜 우리가 그를 폭군으로 잘못 알고 있을까요? 왜? 그 이유가 잠시 뒤에 밝혀집니다.